여론조사를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좌충우돌하는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수능 특집. 그러니까요. 과연 올 수능 어려울까 쉬울까 네네. 뭐 이런 거. 아니 제가 예. 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지 대학 때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모르겠는데 그부 선생님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이해관계자가 제일 많은 게 1등이 뭐게요? 입시죠. 선거. 선거. 그리고 두 번째 선거. 왜냐면 선거는 네. 뭐 유권자다. 두 번째가 수능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학력고사. 왜냐면 예. 학력고사 학력고사 수능. 어쨌든 저 고등학교 때는 80만 수험생 그렇거든요. 그럼 수험생 80만은 부모님 합쳐 270만이잖아요. 어떤 이슈 안에 270만, 300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학 입시란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니 제 생각에는 우리 때는 저는 이제 90년대 90학번인데 예. 그때는 더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완전히 입시가 국어학부터 학력고사 때 선거는 술찬이 어려웠지. 그렇죠. 선거는 선거지만 사실 이거는 집안의 운명을 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선거야 뭐 집안에 선거 나가는 사람 없으면 그건 다 유권자지만 후보자가 아니라 이건 전부 다 수험생이에요. 전 집안이 수험생이야. 집안의 운명을 가르치. 전 집안이 수험생이야.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요. 예. 시험 볼 때 다 같이 시험 봐. 마음은. 예. 예. 근데 오늘 이 주제가 좋은 게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네. 또 교육학 전공자예요. 오, 정말이에요? 별로 의미가 그다음에 없어 보입니다. 제가 또 KEDI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좋은데? 그럼 전공자네요. 그게 연구자시네. 근데 이게 한국은 참 이 교육 문제 쉽지 않은 게 제가 교육개발원에 있을 때 한참 다뤘던 주제가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졸업한 서울대 폐지 그때가 노무현 정부였거든요. 서울대를 폐교하자. 그때 그 이야기 공약 나왔잖아요. 그걸 한참 주제로 교육개발원에서 다루는데 결국 유야무야 됐어. 그 연구하셨어요? 했는데 저는 그때 공약 나왔을 때 안 될 줄 알고 관심도 안 가졌어요. 저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교육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네. 건드리면 어려워. 자, 그분들이 어렵죠. 이해관계는 네. 워낙 많고. 근데 지금 그게 이슈가 돼버렸어요. 국정의 중심이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뭐. 자, 근데 봅시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 언제? 올해 수능부터. 근데 올해 수능 얼마 남았다고? 지난 15일 기준으로 154일. 그럼 지금은 4일 더 지나서 한 150일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세 달, 아니. 얼마 안 남았어요? 5달. 네. 5개월 전에 이 얘기가 나왔다. 자, 수능 평론가 어떻게 봅니까? 수능 첫 세대라면서요? 교육학 전공자로서. 첫 세대라고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습니까? 아니 여기 써놔서 첫 수능 세대라고. 첫 수능 세대요? 아니지. 제 나이를 한 8살 정도 아니, 올려. 죄송해요. 잠깐, 오류가 잠깐. 있었어. 잠깐 많아 보이긴 해요. 네. 첫 수능이 95년이니까 아니다. 네. 네. 95년이 아니라 그 전일 겁니다. 아니,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94년인가? 뭐 어쨌든 95학번이 첫 수능이야. 이거는 이제 MZ 세대가 너무 폭이 넓어가지고 빈축을 사고 있잖아요. 그 개념 분류가 똑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수능 자, 세대는. 오탈자가 있었어요. 네네. 저는 참고로 정치쇼 패널 중에 첫 수능 세대라고. 2001학년도 물수능을 쳤던 당사자. 그래요? 이 수능에 대해서 참 그래서 그 수능의 민감도를 아는 사람이죠. 특히 이제 제 1년 후배 세대들은 또 불수능을 쳤어요. 그때는 물 그랬어. 뭐. 역대 대통령 중에 수능에 대해서 발언한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 전에 유일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 2학년도 수능 끝나고 뭐라고 하셨느냐. 쉽게 출제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충격을 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수능 끝난 직후예요. 그때 난리가 나니까 네. 대통령이 민심을 네. 다독이는 차원에서. 그 전년도에는 물수능이었는데 그다음 불수능이 됐으니까 그 해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2022학년도 22년 얘기예요? 2002년. 2000, 그렇게 2002년. 너무 젊게 보시지 마십시오. 2002년. 2022학년. 대선 있는 해구나. 네. 월드컵과 대선 있는 해. 네, 특히 이제 제 친구들, 동년배 친구들 재수한 애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네, 2002학년도 불수능과 2001학년도 물수능의 그 교차 구간에서 그 정도로 민감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그나마 언급한 게 너무 일이 커지고 난 다음에 사후에 수능 치고 난 다음에 입을 열 정도로 그게 유일한 사례일 정도로 민감한 이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치 문법에 따르면 이런 이슈는 특히 수능 경향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직접 입을 대지 않는 것이고 사실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사실 그 노동 문제에서도 주 69시간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이슈에서 지난번에 그 문제도 있었죠. 만 5세 입학 이 문제도 국민의힘의 의원 한 명 내지는 소수의 약간 명이 먼저 동을 떴으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크진 않았을 텐데 이런 빌드업 과정이 좀 생략된 채로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오는 이게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이죠. 그 얘기는 대통령의 이런 이슈에서 중요한 이슈에서 디테일하게 너무 앞에서 깊게 들어온다? 뭐 그런 취지인 거예요, 김재인 평론가?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니까 물론 이게- 대통령이 때로는 선도를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앞장서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여론을 떠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슈도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냥 건드렸다가 해결이 더 난망하게 돼버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밀한 빌드업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니 저는 사실은 이 얘기 듣고요 그런 의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너무 어렵다, 킬러 문항이 문제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수능을 쳐본 학생들이나 그 자녀를 수험생으로 두었던 부모들이나 지금 두고 있는 분은 다 이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심해. 그냥 네. 저도 보면 문제가 보면 그냥 안 풀어봐도 생긴 것 자체가 어렵게 생겼어요. 이건 그러니까요. 풀 수가 없어. 수학이랑 영어, 국어 있어요. 그런 킬러 문항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는 맞아요. 왜냐하면 네. 킬러 문항이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10명 중에 8명이 틀리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도 의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뭐 사교육을 사교육 시장을 또 줄여나가는 것은 네. 정말 이건 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교육 시장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저출산까지도 연결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어떤 문제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그런 문제를 했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나 관계 장관들이 좀 협의를 하고 또 교육과정평가원이나 EBS나 이렇게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뭔가 일이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뭐 하고 있냐 이러는데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치러졌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난이도 조정이 안 됐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어 하나에 이 입시는 굉장히 일파만파, 천파, 백만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먼저 빅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5월 19일부터 이제 6월 18일까지인데 이걸 일단 보시면 이게 응급량입니다. 얼마만큼이나 많이 이 이야기가 되고 있냐라는 건데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라든지 스무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뭔가가 전달되는 것이 좋은 거. 응급량이 갑자기 늘어났다라는 건 연예인은 좋아. 갑자기 인기가 늘어나서 좋은 일로 뭐 밀리언셀러에 올라 아니면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 이거 좋아요. 근데 음주 사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렇게 이제 좋은 내용으로 좋은 잡았어요. 내용으로. 근데 지금 이 내용이 갑자기 팍 올라갔어. 핫샷 수능- 대비한 거죠. 그 수능 150일 두고 이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키워드 연관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혼란이 될 수 있는 게 수능을 넣었더니 물론 이제 대통령의 발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게 이제 한 달 분량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저런 내용이죠. 혼란. 조금 오른쪽 가면은 논란. 그 다음에 충격. 이게 이제 큰일 나다. 또는 짜증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전 이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긍정으로 제일 많은 언급된 게 1등급이나 잘 나오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험생 딱 들었을 때 대통령도 교육부 측에서 저렇게 얘기하면은 문제 쉽겠구나. 그럼 나도 1등급 받을 수 있겠는걸? 점수 잘 나올 수 있겠는 건 약간 희망 섞인 게 반영된 것 같고 부정해 보면 오른쪽에 이거 있잖아요. 짜증은 나다. 저는 이게 이제 들어온 게 아니 김태현 변호사는 지금 자꾸 자기가 받았던 거 그런 거 이야기하시지 말고 방송에서 자꾸 이게 상대적 박탈감 느끼니까 1등급 뭐 1등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저는 총 점수제였어요. 학력고사였기 때문에. 자꾸 뭐 그런 식으로 보완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정 수능이라는 게 뭐가 이제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이제 약간 혼선이 오는 게 뭐냐면 용어 한마디에 이게 또 엄청난 또 반향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과서 내냐 공정이 그럼 그 공정은 뭐냐. 그래서 공정 수능을 넣어봤더니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단어가 딱 하나야. 혼란.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혼란이에요. 혼란이야. 논란도 아니고 혼란. 어. 그거를 뭐 지금 드립하시려고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파격적인 드립이라 제가 자제하려고요.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힘들다. 네.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잘 말씀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는 읽혀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또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어떻게 대통령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런 내용 아니겠냐. 그게 또 조금 대통령실에 나중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일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고 어떨 때는 말을 조금 줄이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빨리 정리하고 수험생들에게는 큰 뭐 변화가 없다 작년이라 다만 대통령의 그 방향은 우리 교육에서 앞으로 가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와 수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언론의 평가들을 봐도 뭐 좀 언론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네.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책적인 큰 방향을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교육부 절감해야 돼. 다 좋아. 그런데 왜 지금 수능 5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게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라는 네. 저 비판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이거 김수현 프로 어떻게 봐요? 이게 이렇게 사태가 커진 이유? 구체적으로 무슨 목적이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이 사태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가 무슨 아닌가. 목적? 네, 이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이거를? 네네. 사교육부 절감 대책이라고. 사교육비 절감인데 사실 이런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드느냐. 그리고 지금 사교육 증가 추세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심각해요. 고등학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런 건 사실 코로나19의 여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쟁 교육 자체가 강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느낄 때 학부모가 또 그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거든요. 수능 대비가 좀 내려왔어요 예전보다. 예, 그래서 킬러 이제 문항을 풀기 위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 무슨 목적으로 이랬는지는 좀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규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각도를 바꿔서 어쩌다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시스템 개혁의 문제를 적폐청산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닐까.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를 건드린다고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틀을 갈아야 된다는 것이 있는 거고 교육개혁이라는 게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틀을 가는 과정이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다. 부동산하고 거의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문제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당장에 느껴지는 것만 해도 예를 들면은 방향은 맞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제가 어제 너튜브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입시 전문가의 영상을 봤는데 킬러 문항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설득력 있게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는 거예요. 비문학 문항이라든지 과목 융합형 이런 것들이 EBS랑 연계성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교과에서 배운 것들 잘 배우면 그 문항을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어떤 문제를 가리켜서 그 문제 주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제는 거의 예술이었다. 필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이렇게 각계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반박을 했을 때 이거 대통령과 여당이 이겨낼 수 있는 거냐. 예, 이게 잘못 건드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취지 자체는 입시만에 달리지는 않을 거예요. 사교육을 어떻게 하면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동안 쭉 뭐 이루어졌던 그런 사교육 실태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현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전에 수행을 했던 그런 용역들을 보면은 일단은 대학 체제부터가 재편이 돼야 돼요. 지금처럼 뭐 서울대를 위시해서 뭐 고려대, 연세대학교, 뭐 성균관대 이런 서열식의 대학 체제로는 지금 사교육 안 없어집니다. 뭐 현우진, 이다지가 굳건하게 이제 일타 강사로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겠죠. 그렇다면 대학 체제를 재편해서 좀 산학 연계한 뭐 저먼 스타일이나 또는 그런 게 필요할 테고. 무슨 스타일이요?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강조해서 지역과 구분 없이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차도 상당히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균형할 필요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시 수시에 굉장히 소수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논문을 제출한다든지 뭐 아빠 네. 찬성, 엄마 찬성. 그러니까 이걸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합리적 단계적인 입시 제도의 어떤 균형성을 강조하는 그런 제도 개편 이런 걸 통해서 한 10년 정도 15년 단위로 좀 꾸준히 안 바꾸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경쟁력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좋은 대학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제 아이들 때부터 전인 교육, 창의 교육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 김수현 평론 그건 어떻게 봅니까? 저 교육부의 입시 대학 입시 국장인가? 네. 그 보직에 퇴임된 거죠. 그리고 네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의 표명한 거. 네. 일단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중앙일보 단독인가요? 대통령의 수능 관련 공정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뭐 사교육 학원 교육과정 내에서 제출하라 이 지시가 3월부터 있었는데 공개는 안 됐지만 네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보니까.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그거에 책임을 물어서 대입국장은 경질한 거다.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다.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네. 교육부에서 관료들이 이행하지 않은 거 이런 얘기거든요. 대통령 설명은. 대입국장 경질하고 평가원장의 사임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입국장 경질은 정부의 방침을 고위 관료가 따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문책과 인사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예, 그걸 따르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교란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선거로 국민들의 총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방침이 관료가 갖고 있는 입장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관료 입장에서 대통령이 그 방침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진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설득이 안 될 경우는 대통령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 코드에 맞게 인사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평가원장 사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독립기관에서. 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수능이 그렇게 얼마 오래 남지 않았고 당장에 9월에 또 모의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학부모들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은 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방침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번 계기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평가원장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될 일이 아니었을까. 예,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사임한 것이 평가원장 자기 양심에서 도저히 이걸 못 받아들일 정도로 대통령의 수능 대책이 나쁘다. 혹시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시그널을 또 같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지간하면 인적 교체를 하지 않고 어떻게 방침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짜 더 좋은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공직 사회가 움직이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서 작년에 이야기를 했다면 교육과정평가원에게 지시하는 것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일 거예요. 그리고 부총리이기도 하고 이미 지난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한 자리 맡았던 경험이 있다면 빨리 기민하게 움직였었어야죠. 근데 교육부라는 관료 조직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69시간에도 고용노동부 장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정원도 지금 인사적체인데 장관이 되면 아니면 기관의 장이 되면 본인이 그 내에서 조정할 능력은 그건 발휘를 해야죠. 그걸 못한 것도 저는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자, 5분 남았는데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이 지지율 조사가 나왔어요.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갤럽에서 나온 거죠. 네. 갤럽에서 이제 두 인물에 대해서 갤럽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된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인데 두 사람에 대한 호감 비호감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김기현 대표 긍정 29%, 부정 57%, 네. 이재명 대표 긍정 32%, 부정 60%. 그래서 아마 한마디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두 사람 다 바닥이다. 특히 이제 김기현 대표 긍정 지지율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싶은데 김기현 의원가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보다 같은 나은 조사에서 35%가 나왔거든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좀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데 아무래도 존재감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고 이게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 대표들의 긍정평가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사례도 같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보면 2015년 7월경에 김무성 당시 대표가 좀 높은 편이에요. 잘하고 있다가 41%. 예, 이걸 얘기를 해준 겁니다. 뭐 여당 대표는 대통령하고 차별성이 좀 있어야 돼.
그때 김무성 하면 비박이었잖아요. 비박. 진짜 비슷하다. 네. 너무 뭐 비슷한데.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여당 대표 사실 여당이라고 하는 큰 세력인데 대통령이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보완제적인 이미지가 좀 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당 대표에 대한 평가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김무성 당시 대표가 보여주는 거죠. 근데 김무성 대표도 당시에 72시간 논란이라든지 방침을 72시간 이상 못 지키고 대통령한테 무릎 꿇는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나중에는 추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김기현 대표가 유념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자기 색깔이 없다. 김기현 대표 그런. 그게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 독립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념적으로 갑자기 뭐 보수 정당이 뭐 중도 쪽으로 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테고 또 사람을 갑자기 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되는 인물을 발탁하기도 쉽지가 않을 테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여의도 연구원을 끼고 있는 국민의힘이 뭔가 좀 정책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거든요. 정부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 협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김기현 표 브랜드를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이제 김기현 대표만의 뭔가 색깔이 나오겠죠. 그럴 때 이제 존재감이 다 발휘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부각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워낙 모든 관심의 초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대통령 될 거고. 그립감이 세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립감 셌던 건 매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2015년 시점에 2016년까지 김무성 대표 체제였잖아요. 네. 김무성 대표는 또 차기 대선 후보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 후보라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또 지지를 더 북돋아 준 건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32까지 나오는 게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수현 평론가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